네, 반갑습니다. 정책론 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학습할 내용은 지난주인가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모형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이나 정책론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요, 사회복지학을 기초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행정이나 일반 정책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론이 될 수도 있고, 또 타 학문의 정책론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회복지 정책론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일반 정책론 또 일반 행정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보셔서 이것을 사회복지 안에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반 회사에서도 충분히 정책을 결정할 때에 이렇게 지금 오늘 학습되는 내용을 응용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배우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방법론적인 모든 방법론에 극한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누가 이러한 내용을 듣더라도 실생활에 전부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두가 너무 좀 길었나요? 다시 교재로 넘어가서 사회복지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는 내용은 정책론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행정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교과목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학습함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는 유익할 수가 있겠죠. 제대로 학습합시다. 그래서 오늘 학습할 내용을 화면에서 간단히 보시면 정책 결정 모형이라 그래서 이쪽에 있죠.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 점중 모형, 혼합 모형, 최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 엘리트 모형, 이러한 다양한 모형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합리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이성적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만족 모형은 인간의 그 합리성과 만족 모형이 합리성이 있지만 시간상, 경제상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우리가 커트라인을 설정을 하는 거죠. 이 커트라인 이상의 어떠한 정책이 결정되면 그 수준에서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 모형은 다른 말로 제한된 합리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리 모형 중에서 어느 수준으로 제한해요? 내가 만족할 수준에서 제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수준 이상의 대안이 나오면 거기에서 더 이상 대안 찾기를 중지하겠다라는 거죠. 점중 모형은 뭐냐면 우리 일반 행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점중 모형은 기존에 우리가 유사한 문제로 실시했던 어떤 정책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이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에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느냐면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매몰 비용 나중에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릴 건데요. 매몰 비용은 뭐냐면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투자된 비용이에요. 그러니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은 기존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투자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매몰 비용 때문에. 반면에 점중 모형은 어때요? 점중 모형은 기존에 하던 것을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이 점중 모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 혼합 모형은 뭐냐면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 기본적인 틀은 합리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합리 모형을 어디에서 약간 제한을 하냐 하면 점중 모형에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합 모형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책 결정의 모형이라기보다는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을 두 개를 간단하게 믹스한 정도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최저 모형은 뭐냐면 와, 정책 결정이 이렇게 고도한 합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것에 반기를 든 것이 뭐냐면 최적 모형이에요. 최적 모형은 경제적 합리성 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의 직감 있죠. 직감과 직관과 판단력과 창의력 등 쉽게 얘기하면 합리성이 아니라 초합리적인 영역까지 같이 믹서돼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뭐다? 최적 모형. 그래서 최적 모형은 합리적인 영역에만 극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직관이라든지 이러한 초합리성도 정책 결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다음 엘리트 모형. 엘리트는 뭐예요? 대중들은 무지하니까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대중들은 일단 무지하니까 대중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라는 이론. 그래서 이 정책 결정이 어떻게 돼요? 탑다운 방식, 위에서 만들고 밑으로 흘러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론이 엘리트 모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말 그대로 뭐예요? 아주 혼란 속에서 우연찮게 여러 가지 요소가 이렇게 엉키면서 이거 하면 좋겠네 라고 이렇게 정책 결정이 나오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장 비전문가들에 의해, 엘리트는 가장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쓰레기통 모형은 가장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우연찮게 이거 이러한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이요. 합리 모형은 뭐라 그랬죠? 그래요. 인간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합리 모형의 특성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맞습니까? 네. 두 번째, 인간은 주어진 목표, 어떤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가요.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다른 말로 모든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모든 대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자, 모든 대안을 찾았으면 여기에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100가지의 대안 중에 가장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비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0가지 대안 중에 비교를 통해서 정말로 이 중에서 가장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불어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 대안을 포괄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합리 모형은 한 세 가지로 요약되겠네요. 인간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인간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대안을 다 찾아낼 수가 있다. 모든 대안을 찾아낸 그 안에서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합리 모형의 특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한계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일단 인간의 이성 및 합리성에 대한 비판. 인간은 그렇게 당신이 설명하는 것처럼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든 매사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진 않잖아요. 그죠? 두 번째, 목표와 상황의 불확실성. 여러분들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 이거 얘기 안 했네요.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이 뭐죠?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 이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은 뭐다?
원료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원료가 인간이다. 자, 사람,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요? 목표가 명확하다, 불확실하다, 목표가 불확실하다. A라는 사람을 도와줌에 있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인지는 뭐예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르고 그 대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합리성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표 자체가 일단 뭐 하다라는 거예요? 목표 자체가 뚜렷하지 않고 모호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인간의 능력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까 충분히 이성적이면 대안을 다 찾으면 그 안에서 최적의 대안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인간은 한계적이에요, 능력이. 그래서 어때? 각 정책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과연 이렇게 싸움과 나눔과 다툼의 원인이 될까요? 누구는 이 대안을 밀고 누구는 그 대안은 절대 안 돼. 이러한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49와 51의 차이예요. 왜? 원료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게 정말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49와 51의 차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이 고도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전제를 갖더라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해도 정보와 시간의 한계 때문에 늘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매몰 비용. 앞전에 매몰 비용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죠. 매몰 비용은 뭐냐면 최선의 정책 대안을 알고 있으나 이미 투자된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미 투자된 매몰 비용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공간이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됐는데 이게 도서관이라고 쳐요. 도서관인데 수익이 나지 않아서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른 사업 해야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를 식당으로 차리려면 도서관으로 꾸몄던 그 비용이 너무 많이 사라지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으로 꾸몄던 이 비용 때문에 어때요? 여기를 식당으로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학원으로 차리는 거죠. 그럼 어때요? 도서관과 학원의 유사한 속성 때문에 매몰 비용이 최소화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만족 모형입니다.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 모형이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한된 합리 모형이다라고도 합니다. 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해라는 만족할 수준을 먼저 설정을 하고 이 수준 이상의 대안이 나오면 이것으로 어떻게 한다? 이것을 채택한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자, 만족 모형의 특징 같이 살펴볼까요?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의 현실적인 제약점을 극복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나 정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합리 모형의 목표와 상황의 불확실성, 우리가 앞전에 바로 배웠죠. 인간의 능력의 한계라든지 정보 및 시간의 부족 등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만족할 만한 정책 대안을 찾으면 그 대안을 선택한다 라는 겁니다. 자, 즉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으면 더 이상 대안 탐색을 중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여기에 한계와 문제가 있어요. 만족스러운 대안의 불명확성. 사람마다 이 수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시험을 보는데 나는 90점 이상 맞으면 만족하는데 어떤 친구는 60점 이상 맞아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 만족할 수준인지가 사람마다
상당히 주관적이다라는 것이고, 이 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 문제에 관한 것이지, 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에는 적용하기가 한계가 있다? 어떤 조직에 적용하기에는 그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의사결정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반쇄신적이다라는 거예요. 혁신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만족할 만한 수준만 되면 그 이상의 대안 찾는 것을 어떻게 해버리죠? 중지하고 있잖아요. 중지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이제는 안 한다라는 것은 어때요? 혁신적이지 못하다, 반쇄신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요, 참 이게 딱 나눠요.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네. 초반에는 여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자들이 많아요. 역시 저는 여자들에게는 인기가 없나 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이 청년으로 돌아갔거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제를 합시다. 혹 결혼을 했더라도. 자, 남자인 당신이 사귀고 싶은 이상형의 여성이 있지 않나요? 조건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거 예쁘고, 착하고, 그 다음 또 어떤? 예쁘고, 착하고, 능력 있고, 키도 크고, 나 이러다가 여성 단체에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의 생각이니까요. 그래요. 예쁘고, 착하고, 능력 있고, 뭐예요? 뭐 이런 조건을 다 가졌네요? 자,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없잖아요. 이러한 모든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춘 여성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만날 상황적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여성을 찾겠어 라고 하는 것이 합리 모형이에요. 합리 모형.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정말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조금 만족할 만한 수준을 낮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러죠.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어. 정말 대화만 되는 여자면 돼. 라고 하죠. 근데 정말 관계를 하다 보면 다른 건 전부 다 필요 없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대화가 되느냐.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족할 만한 수준을 선정한다 그러면 그게 아마 대화가 되는 여성, 대화가 되는 남성이 아닐까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 만족할 만한 수준을 선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종교가 있는 사람은 종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종교가 A라는 종교면 돼. 그리고 대화가 되면 돼.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조건을 확 줄였어요. 이거는 뭐예요? 바로 만족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만족 모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가이드를 설정을 해서 가이드를 뛰어넘는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을 만족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점중 모형입니다. 점중 모형은 말 그대로 과거의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하여 개선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실시됐던 그런 어떤 대안 방안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점중 모형의 특징은 비합리성에 기초한다라는 거죠. 합리 모형이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비현실성을 비판하고 인간의 비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기본으로 세팅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대안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죠. 정책 목표와 수단의 조정.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원래 맞다라고 설명되어지는 것은 목표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점중 모형은 약간 달라요. 어떻게 한다? 수단. 이미 우리가 했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수단과 방법에 무엇을 짜맞춰요? 이번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목표를 짜맞추는 것이 무엇이다? 점중 모형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제한된 비교입니다. 많은 영역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 모형처럼 모든 대안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간과 정보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정보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수의 중요한 결과만 분석을 하게 되고요. 점중적 결정론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존 정책에서 약간 향상된 정책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새로운 정책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뭐예요? 과거 결과가 입증된 대안을 선호하는 약간 보수적인, 그러니까 막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이러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이미 증명된 그 방법,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점중 모형에도 한계와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점중 모형은 정책 결정에 관한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정책 결정에 관한 분명한 평가 기준이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처음부터가 조금 업그레이드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뭐가 없어서 계획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거 중요하죠. 기존 정책이 없는 경우 점진적 결정은 방향 없이 행동이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존의 정책이 없으면 점중 모형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사회 가치의 근본적인 재배분을 필요로 하는 정책보다 항상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임기응변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데 골몰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조금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찾는 것은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요? 우리가 정책을 하면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서 지적된 두 개의 뭐예요? 문제점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보단 좀 나아졌네? 이런 소리 분명 듣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임기응변적인 어떤 정책 결정에 치중하게 되는 그런 어떤 단점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세신적이죠. 점중 모형의 보수성으로 인해서 혁신이 요구되는 사회에서는 적용하기가 나쁘다. 그죠? 그 다음에 적용의 제한. 위기의 상황 시에 정책 결정에 대한 대응하기가 어렵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불합리하다라는 어떤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혼합 모형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혼합 모형은 특별한 모형이 아니라고 했죠. 에치오니가 주장한 합리 모형 플러스 점중 모형의 절충입니다. 자, 혼합 모형은 뭐냐면 계속 강조합니다. 혼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혼합됐어요. 뭐하고 뭐가 혼합됐는지 정도는 기억해야 되겠죠?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이 혼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정책 결정을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성에 기반을 두지만 세부적인 결정은 점중 모형 안에서 세부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석되느냐? 기본적인 결정은 합리 모형에 의해서 결정을 하나, 세부적인 결정은 기본적 결정의 테두리 안에서 소수의 대안만 검토하는 점중주의 방식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리 모형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지나친 합리성에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 모형의 지나친 엄밀성과 점중 모형의 단점은 뭐예요? 상당히 보수적이다. 혁신이 없고 기존의 대안에서 일부 수정한 것. 그래서 이 지나친 엄밀성과 지나친 보수성,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뭘 제시한 거예요? 혼합 모형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혼합 모형은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양은 첫째, 새로운 모형이 아닌 기존의 두 개의 모형을 말 그대로 혼합했다라는 것 뿐이고, 어디에나 합리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며, 어디에서 합리적인 접근을 사용하며, 어디에는 또 점중적인 접근을 적용할 것인지, 이러한 어떤 그 둘 사이의 관계의 모호함,
이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호남 모형으로 했어 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거고 어디까지가 점중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단점,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최적 모형. 최적 모형은 뭐냐면 드롤이 주장한 경제적 합리성과, 여기 하나로 나눠요. 하나, 일단 경제적 합리성과 여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직관, 판단력, 창의력 등의 초합리성이 있는 거예요. 이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이 서로 안 맞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짬뽕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책 결정에. 자, 최적 모형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적 합리성과 방금 설명한 직관, 판단력, 창의력 같은 초합리적인 요소까지도 동시에 고려하는 질적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그럼 교수님 뭐 직관이나 판단력, 창의력은 뭔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적 합리성은 뭐죠? 경제적 합리성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보다 정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 결과의 가치가 더 어떻게 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 펜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펜 하나를 만드는데 개발비가 포함돼서 1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적어도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나의 수익은 100만 원 이상이 되어져야 되겠죠. 적어도.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경제적 합리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적 모형은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직관이나 판단, 창의적인 요소까지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경제적 합리성이란 합리적인 결정의 효과가 합리적인 결정에 드는 비용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효과가 더 높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정책 결정자는 자원의 부족, 불확실한 상황으로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초합리적인 요소들까지 고려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합리 모형, 인간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합리 모형이 가장 말 그대로 이상적이긴 하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대안들이, 그죠? 만족 모형이라든지 점중 모형이라든지 혼합 모형이라든지 최적 모형이라든지 결국 이러한 것들이 설명되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최적 모형도 한계가 있어요. 뭐냐? 최적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라는 거. 최적이 뭔데? 가장 합리적인 거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긴 한데 최적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하기가 모호하다라는 것이고요. 초합리성의 성격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 누구나 그냥 아무거나 툭툭 던지면 그게 전부 다 초합리성이냐? 글쎄. 그래서 초합리성에 대한 구체적 달성 방법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고, 초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비합리적인 권위주의적인 결정을 미화시켜서,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전문가가 했으니까 그나마 대안 자체는 논리적이겠지만, 뭐예요? 최적 모형은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정책 결정가들의 그냥 직관이나 판단에 의해서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비민주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엘리트 모형입니다. 엘리트 모형은 일단 특징부터 볼까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엘리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책 결정에서 엘리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대중을 반면에 어떻게 보냐면 소극적이고 무지한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감히. 그래서 엘리트와 대중과의 의사소통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되냐면 탑다운 방식이 된다. 위에서 엘리트가 정책을 결정하면 밑에서는 그것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행하는 이러한 탑다운 방식의 정책 결정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 여러분들 이미 파악하셨죠? 대중이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에서는 정책 결정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계와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대중이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에서는 이라는 전제가 있죠. 전제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왜 교수님 그렇게 설명하세요? 대부분의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만 하면 보통 사회복지 1급에서 답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엘리트 모형이 상당히 나쁜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대중이 소극적이고 전문성이 없을 때는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야? 엘리트 모형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엘리트 모형이 뭐야? 대중을 무시해? 무식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 이것도 아직 모형이야? 아니에요. 대중이 정말로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는 엘리트 모형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더 신속하고 더 추진력 있게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고 교수님이 말하고 싶은 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셨나요? 엘리트 모형이라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엘리트 모형을 적용해야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마지막으로 쓰레기통 모형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요, 조직화된 혼란 속에서 정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막 뒤섞이다가 우연찮게 어떻게 돼요?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통 모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비전문가들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겠죠, 오히려. 자, 특징을 보면 정책 결정이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찮게,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야. 우연찮게 복잡하고 혼란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조직이 있긴 하지만 어떤 리더자도 없고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통 모형에는 4가지의 중요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문제와 해결책과 의사결정의 기회와 참여자, 이 4가지가 쓰레기통에 있다가 우연찮게 이게 딱 맞아쳐서 이거다! 라고 하는 거죠. 이 4가지의 요소가 쓰레기통 안에서와 같이 뒤죽박죽 서로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로 서로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지는 다라고 보는 관점이 뭐다? 쓰레기통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은 극도로 불합리한 집단적 의사결정이다. 합리성이 극도로 배제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존 이론이 무정부 상태를 단지 병리적 무정부 상태는 병리적인 거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뭔가 정치가도 있고 리더자도 있고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 말 그대로 혼란 상태. 무정부라는 것은 혼란 상태거든요. 혼란 상태에 있는 것을 뭐예요?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는데 이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이를 어떻게 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응용하는 것이죠. 정말로 무정부 상태에서는, 혼란 상태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우연찮게 뭐가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와 문제는 정책 결정 상황을 우연으로만 설명하여 결정자의 의지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 결정 연구에서는 그리 많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엘리트 모형은 많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쓰레기통 모형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왜? 이는 조직이 실질적으로 쓰레기통과 같은 기능을 한다면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혼란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혼란 상태에서 쓰레기통 모형에서 계속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 상태가 지속되면요, 결국 그 조직 자체는 와해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쓰레기통 모형은 한두 번 적용될 수는 있겠죠, 처음에. 그러나 지속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책 결정 모형 어때요? 재밌습니까? 네, 이런 거죠. 만약에 최종 모형을 아까 우리 이상형과 같이 비교한다 그러면 최종 모형은 어떤 거예요? 막 도서관에서 뛰어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여자랑 딱 부딪혔어요. 근데 마침 책이 떨어졌어. 그리고 그 책을 딱 꺼내면서 딱 주는데 눈이 마주쳤어. 이거 직관에 의한 거잖아요. 이 여자다. 이 남자다. 이거 직관에 의한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최종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합리 모형은 다시 정리합니다. 인간은 극도로
이성과 합리성을 갖춘 사람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에서 커트라인을 해서 커트라인 수준 이상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택했다. 점중 모형은 과거, 기존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겠죠? 기존 또는 과거가 들어가면 점중 모형이겠죠? 기존 또는 과거의 정책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정책. 혼합 모형은 뭐하고 뭐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이 합쳐진 것이 혼합 모형이다라는 거. 최적 모형은 뭐예요? 아까처럼 도서관에서 이 여자다. 이 여자가 착한지,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여자다. 이건 뭐예요? 직관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래, 최적 모형이다라고 하고, 엘리트 모형은 전문가에 의해서. 너하고 너는 잘 어울릴 것 같아. 너하고 너 앞으로 사겨. 이게 뭐예요? 엘리트형 모형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선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쓰레기통 모형은 우연찮게 어디에 갔다가 우연찮게 하다가 연인으로 발전된 경우인 거죠.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까지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이에요. 분석 틀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사회복지 정책을 우리가 말 그대로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4가지의 베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교재로는 5장에 해당되고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다음 시간에도 여기에서 같이 만나두고 또 사회복지 1급 합격을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